한지수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현금 봉투와 옷가지들을 떨리는 손으로 모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가 지수의 가방을 낚아채 현관 타일 위로 냅다 던져버린 직후였습니다. 봉투에서 빠져나온 빳빳한 신권들이 거실 바닥까지 어지럽게 굴러갔습니다. 박영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지수를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지금 내 친정아비 팔순이 문제냐? 오늘 우리 진우 승진줄 대줄 바이어들이 오기로 했어. 어디서 감히 집안 복을 발로 차고 나가려고 들어. 한지수가 바닥을 짚은 채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니면 아버지 얼굴 뵐 기회가 없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팔순이시잖아요. 박영자가 지수의 한복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팔순이 밥 먹여줘? 남편 앞길 막는 여편네가 집안 망친다는 소리 못 들었어? 너 오늘 이 집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옆에서 손톱을 다듬던 시누이 강진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진이가 지수의 손목에 걸린 가방 끈을 강제로 빼앗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성공하면 처가에 돈 더 많이 줄 텐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자식 도리는 돈으로 하면 되는 거지. 꼭 얼굴을 비춰야 해? 강진이가 지수의 휴대폰을 뺏어들더니 전원 버튼을 꾹 눌러 꺼버렸습니다. 강진이가 휴대폰을 주방 깊숙한 서랍장에 집어넣고 열쇠를 잠그며 덧붙였습니다. 사돈 어른한테는 내가 몸 아파서 못 간다고 문자 넣어둘게. 언니는 들어가서 손님상이나 차려. 안방에서 나오던 남편 강진우가 넥타이를 매며 지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강진우가 구두를 신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한지수, 어머니 혈압 오르시게 하지 마. 오늘 접대 잘 끝나면 내가 나중에 처가에 따로 인사 갈게. 효도하는 셈 치고 집안일이나 도와. 강진우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리자 지수는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나레이션은 한지수의 참담한 심경을 뒤로하고 분주해진 시댁의 공기를 따라갑니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섯을 퍼런 감시 아래 주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솥에 물이 끓고 도마 위에서는 칼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자가 주방 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아 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키며 수십 명분의 전을 부치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며 지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진우가 모셔온 바이어들이 거실 가득 들어찼습니다. 박영자가 손님들에게 지수를 소개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내조 하나는 끝내줘요. 제가 아주 엄하게 가르쳤거든요. 진우 앞길 열어주려고 친정 잔치도 포기하고 음식 차린 거 보세요. 박영자가 지수의 등을 떠밀며 손님들의 술잔을 채우라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지수는 얼굴을 붉힌 채 바이어들의 술잔에 정종을 따랐습니다. 바이어 중 한 명이 지수에게 명함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한지수 씨라고 하셨죠? 마케팅 쪽에서 이름 꽤 날리셨던 분 같은데 집에서 음식만 하긴 아깝네요. 박영자가 지수의 말을 가로채며 바이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잖아요. 남편 성공시키는 게 여자 최고의 마케팅이죠. 안 그래요? 박영자가 지수를 향해 빨리 안주나 더 내오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지수는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와 싱크대를 붙잡고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지수는 영자가 자신의 대학 시절 은사인문 여사에게서 온 편지들을 파쇄기에 넣는 것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지수가 유능한 마케터로 이름을 날릴 때
문 여사는 지수를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박영자는 지수의 모든 외부 활동을 천박하다며 가로막았습니다. 지수는 쓰레기통 옆에서 잘게 잘린 문 여사의 초청장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을 모으자 박영자가 주방으로 들어와 지수의 손을 때렸습니다. 어디서 쓰레기를 만져? 손 씻고 과일이나 깎아? 박영자가 지수를 밀치고 나가자 지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박영자가 지수를 거실로 불러 기획서 뭉치를 던졌습니다. 박영자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지수를 지시했습니다. 나 이번 칠순 잔치는 인류 호텔에서 제일 크게 할 거다. 네가 마케팅인지 뭔지 잘한다며? 잔치 기획안이랑 협찬 제안서 당장 뽑아와. 지수가 기획서를 훑어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많은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시게요? 박영자가 지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친정에서 받은 주식 있지? 그거 이번에 좀 팔아라. 사돈들도 초대할 거니까 구색은 맞춰야지. 내가 사돈들한테 내 아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확실히 보여줄 거다. 박영자가 지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덧붙였습니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딸을 이 모양으로 보냈는지 내가 좀 훈계도 해야겠고 말이야. 자리 배치 잘해라. 주방 근처나 화장실 앞쪽이 사돈들한테 어울리겠지?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지수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영자가 시킨 기획안 대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강진우가 회사 공금을 빼돌려 내연녀 강 실장에게 명품을 사준 결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지수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강진우의 이중 장부 파일들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칠순 잔치, 제가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영자가 시킨 잔치 기획안의 제목을 몰락의 서막으로 수정하려다 멈췄습니다. 나레이션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노트북 화면과 지수의 서늘한 눈빛을 비춥니다. 지수는 그동안 모아온 영자의 폭언 녹취록과 진우의 외도 증거들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지수의 방 밖에서는 박영자와 강진이가 잔치 때 입을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방 문을 잠그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문 여사의 개인 번호가 적힌 쪽지를 꺼냈습니다. 쪽지를 쥔 지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지수의 비장한 결심이 담긴 숨소리를 끝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지수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고분고분한 며느리로 돌아가 영자의 발을 씻길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의 가슴 속에는 이미 시댁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폭탄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새벽 지수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부터 박영자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박영자의 부어오른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자가 눈을 감은 채 만족스러운 듯 낮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래, 잔칫날이라고 며느리가 이 정도 정성은 보여야지. 평소에도 이렇게 좀 굴어봐라. 얼마나 보기 좋으냐? 지수가 표정 없이 박영자의 종아리를 꾹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기분이 좋으셔야 저도 마음이 편하죠. 오늘 옷은 제가 준비한 황금색 한복으로 입으세요. 박영자가 눈을 살며시 뜨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보는 안목은 좀 있지. 오늘 잔치상 차림부터 내 옷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게 해라.
사돈들 앞에서 내체면 살려야 하니까. 호텔 연회장은 이른 오후부터 하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부모님이 초라한 양복과 한복 차림으로 연회장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지수가 반가운 마음에 부모님께 달려가려 하자 시누이 강진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진이가 지수의 팔을 붙잡고 구석진 화장실 방향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사돈 어른들은 저기 화장실 옆 대기석에 계시라고 해. 이 비싼 연회장에 저런 차림으로 돌아다니면 물 흐리잖아. 지수의 아버지가 당황한 듯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수야, 우리는 신경 쓰지 마라. 잔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지? 우리는 여기서 구경만 해도 좋다. 지수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박영자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다가와 지수를 밀쳐냈습니다. 박영자가 하객들에게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여 지수의 부모를 가리켰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들 오셨네. 저기 구석에 자리 마련해뒀으니 가서 편히 계세요. 우리 지수가 친정 교육을 못 받아서 내가 사람 만드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연회장 중앙 상석에는 강진우가 자신의 내연녀인 강 실장을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앉혀두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강 실장의 잔에 술을 따르며 지수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지수야, 여기 강 실장님 잔 비었잖아. 빨리 와서 술 좀 채워드려. 오늘 우리 회사에 아주 중요한 분이니까 예의 지키고. 강 실장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강 실장의 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박영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으로 올라가 하객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칠순을 축하해 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우리 아들 잘 키우고 며느리 엄하게 다스린 제 내조 철학 덕분 아니겠습니까? 박영자가 무대 아래에 서 있는 지수를 향해 손짓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수야, 너 올라와서 내 발 앞에 무릎 꿇어라. 하객들 앞에서 남편 성공을 위한 내조 서약서 한번 낭독해봐. 지수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박영자가 미리 준비한 대야에 물을 담아 지수의 발등에 부어버리며 낄낄거렸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지수야, 내 한복 다 젖었네. 어차피 그 옷 싸구려니까 상관없지? 자, 서약서 읽어. 지수가 젖은 한복 치맛자락을 거머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손에는 서약서 대신 대형 스크린을 조종하는 무선 조종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스크린을 향해 조종기를 누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한 특별 영상부터 보시죠. 어머님이 평소에 저와 제 부모님께 하신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뜨자마자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자가 지수의 부모님을 거지딱지라고 부르며 욕설을 퍼붓는 녹취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박영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게 뭐야? 당장 꺼. 한지수, 너 미쳤어. 박영자가 지수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드는 순간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수십 명이 길을 터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풍기는 문 여사가 화려한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문 여사가 무대 위에 난장판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내 아이를 감히 바닥에 무릎 꿇린 거야? 이 천박한 잔치의 주인공이 당신인가? 문 여사의 등장에 박영자는 얼어붙은 듯 손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강진우도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며
문 여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무대 위에서 젖은 한복을 입은 채 차분하게 문 여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레이션은 문 여사의 분노 서린 눈빛과 지수의 서늘한 미소를 교차하며 비춥니다. 지수의 부모님은 놀라움에 입을 벌린 채 무대 위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영자의 칠순 잔치는 화려한 축제가 아닌 시댁 식구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두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마지막 조종기 버튼을 누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레이션은 연회장을 가득 채운 긴장감을 끝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갈무리합니다. 지수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시댁을 향한 차가운 선전포고였습니다. 문 여사가 지팡이로 연회장 바닥을 단단하게 내리찍으며 무대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박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기며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분이 여긴 어쩐 일로? 혹시 저희 진우 축하해 주러 오신 건가요? 문 여사가 박영자의 얼굴을 오물 보듯 쳐다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축하? 당신 같은 사람한테 받을 축하 따위는 내 사전에 없어요. 내 제자가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문 여사가 무대 위로 올라가 지수의 젖은 어깨를 제 머플러로 감싸며 지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수가 문 여사의 품에 안겨 가느다란 숨을 내뱉자 문 여사가 지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수야, 너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이 무식한 여편이가 내 메일이며 연락처까지 다 막아버렸을 줄이야. 박영자가 당황해서 강진우의 팔을 붙잡고 흔들며 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진우야, 저 여자가 대체 누구길래 저러느냐? 네가 아는 사람 아니야? 강진우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만 쳐다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분 이 호텔 회장님이랑 형님 동생 하는 분이에요. 우리 회사 투자권도 저분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박영자가 입을 떡 벌리고 문 여사의 눈치를 살피며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어머나, 제가 눈이 삐었나 봅니다. 우리 지수가 워낙 귀한 아이라 제가 좀 엄하게 가르치려다 그만. 문 여사가 박영자의 말을 자르며 지배인을 향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지배인, 당장 이 연회장의 모든 조명을 끄고 잔치를 중단하세요. 그리고 이 천박한 노파와 그 아들을 이 건물에서 당장 끌어내. 지배인이 당황하며 달려와 문 여사 앞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보안 요원들, 이쪽 분들 밖으로 모셔라. 호텔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박영자와 강진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강진우가 문 여사 발치에 엎드려 울먹이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사모님 제자인 줄 정말 몰랐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문 여사가 강진우의 손을 지팡이로 툭 쳐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놈이 내 제자 몰래 내 연녀랑 놀아난 사진들 내가 이미 다 확보했다. 투자? 내 인생의 투자는 이제 감옥뿐일 거다. 구석에 숨어있던 시누이 강진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지수의 옷소매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도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 알지? 우리 사이 좋았잖아. 지수가 강진이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강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좋았던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니? 네가 내 차 열쇠 숨기고 휴대폰 뺐을 때부터 우리 인연은 끝났어. 지수의 아버지가 무대 옆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자 문 여사가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지수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지수 뒤에 서겠습니다. 나레이션은 무너져 내리는 박영자의 얼굴과 지수를 호위하는 경호원들의 모습을 대비하며 비춥니다. 연회장에 남은 하객들은 박영자에게 건넸던 봉투를 도로 챙기며 수군거리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박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며 지수의 이름을 악에 받쳐 불렀습니다. 한지수, 이 망할 년,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이렇게 망신을 줘. 지수는 박영자의 비명을 뒤로하고 문 여사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지수가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부모님을 최고급 승용차에 태워 보내며 이제야 가슴속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레이션은 화려한 호텔 불빛 아래서 지수가 맞이한 첫 번째 자유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지수의 칠순 잔치 대리 기획은 성공적이었으나 그 결과는 박영자가 꿈꾸던 황금빛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수는 시댁이라는 감옥의 열쇠를 부수고 자신만의 왕국을 재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레이션은 지수의 차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끝으로 이야기를 매듭짓습니다. 지수의 삶에서 박영자와 강진우라는 이름이 지워지는 날이 머지않아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뜬 달빛이 지수의 앞길을 비추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 여사는 지수를 자신의 재단이 운영하는 문화기획실로 데려가 창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개인 사무실을 내주었습니다. 지수가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이름 세 글자가 박힌 명패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본부장 한지수, 제 이름이 적힌 물건을 가져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문 여사가 지수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단호한 어조로 격려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가 그동안 시댁 뒷바라지하며 썩혔던 그 천재적인 기획력, 이 재단에서 마음껏 펼쳐보렴. 나레이션은 지수가 밤낮없이 기획안에 매달리며 과거의 열정을 되찾는 과정을 찬찬히 따라갑니다. 지수는 영자가 천박한 짓이라며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마케팅 프로젝트를 다시 복원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다듬었습니다. 지수의 복귀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고 지수가 기획한 첫 번째 전시회는 오픈 전부터 모든 티켓이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편 박영자는 집안으로 들이닥치는 빚쟁이들과 압류고지서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자가 지수의 회사 앞으로 찾아와 건물 로비에서 악을 쓰며 지수를 찾았습니다. 한지수, 이 독한 년아, 당장 나와서 내 아들 사업 자금 내놔. 네가 문 여사 꼬셔서 우리 진우 투자 막았다며. 보안 요원들이 영자의 팔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자 영자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길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수는 로비층에서 이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다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로비에서 소란 피우는 박영자 씨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주거침입으로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지수가 전화를 끊고 차갑게 돌아서자 옆에 있던 문 여사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친정 부모님을 위한 최고급 마사지 의자와 겨울 코트를 주문했습니다. 지수가 친정집 거실에 선물을 들여놓자 아버지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수야, 우리는 이런 거 없어도 된다. 네가 얼굴 피고 사는 거 보니 이제야 살 것 같구나. 지수는 아버지의 거친 손등에 얼굴을 부비며 다짐하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는 구석자리에서 눈치 보게 하지 않을게요. 제가 받은 것보다 수천 배로 갚아드릴 거예요. 나레이션은 지수가 준비한 법적 공세가
시댁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지수는 결혼 생활 동안 영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받았던 대출 내역과 인감증명서, 위조 증거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진우는 내연녀 강 실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며 짐을 챙기다가 지수가 보낸 내용 증명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강진우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 던지며 옆에 있던 강 실장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투자금만 잘 관리했어도 한지수가 이렇게 기어오르지는 못했을 거 아니야. 강 실장이 진우의 뺨을 거칠게 후려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보면 네가 깨끗한 줄 알겠네. 돈 떨어졌으면 끝이야. 나한테 더 연락하지 마. 지수는 프로젝트 성공 기념 파티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문 여사가 지수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가 지수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당당하게 자신의 포부를 밝히며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내조자가 아닌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한지수로 살아가려 합니다. 나레이션은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지수의 얼굴을 비춥니다. 하지만 지수의 화려한 부활 뒤로 시댁 식구들이 준비한 최후의 발악이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더 날카로운 칼날을 갈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지수가 내딛는 당당한 발걸음 소리를 끝으로 네 번째 이야기를 갈무리합니다. 지수가 기획한 전통의 재해석 전시회 오프닝 파티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하객들 사이를 유영하며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더 이상 부엌대기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문 여사가 지수의 손을 꼭 잡고 귀빈들에게 지수를 소개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자존심입니다. 한지수 본부장의 안목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의 성취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객들이 지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자 지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해방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레이션은 전시회 성공 이후 지수가 누리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자유의 순간들을 찬찬히 기록합니다. 지수는 이제 영자의 고함 소리가 아닌 창가에 부딪히는 햇살과 부드러운 음악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새로 마련한 오피스텔의 주방에서 지수는 자신과 부모님만을 위한 정갈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가 구운 토스트 향기가 집안 가득 퍼지자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아버지가 지수를 흐뭇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지수야, 네가 직접 차려주는 밥을 이렇게 편안하게 먹어보는 게 몇 년 만이냐? 참 꿈만 같구나. 지수가 아버지의 밥그릇에 손수 만든 장조림을 올려드리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제가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나레이션은 지수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영자가 금지했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비춥니다. 지수는 부모님께 최고급 스파 이용권을 선물하고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며 잃어버렸던 딸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지수의 책상 위에는 그녀의 인터뷰가 실린 잡지들이 수북하게 쌓였고 사회공헌 활동가로서의 명성도 날로 높아졌습니다. 지수는 재단 수익금의 일부를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창업지원금으로 내놓으며 자신의 상처를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켰습니다. 문 여사가 지수의 집무실로 들어와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지수야, 네가 베푸는 그 손길이 결국 너를 더 단단하게 지탱해 줄 거다.
참 잘하고 있어. 지수가 문 여사의 손을 맞잡으며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제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행복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지수는 매일 저녁 자신의 일기장에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들을 기록하며 내면의 상처를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나레이션은 지수의 얼굴에 서린 그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당한 자신감이 채워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지수는 이제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가장 빛나는 순간을 누리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지수를 시기하는 눈동자들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강진이가 PC방 구석에 앉아 지수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강진이가 마우스를 신경질적으로 클릭하며 옆에 있던 친구에게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전현 저거 우리 집 등치고 나가더니 아주 잘 나가네.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어떻게든 끌어내릴 거야. 나레이션은 행복의 절정에 도달한 지수의 모습과 시댁 식구들의 뒤틀린 분노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지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잠시 축배를 들었지만 본능적으로 폭풍 전야의 정적을 감지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지수의 평온한 미소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마주하기 전 마지막 평화임을 암시하며 이야기를 매답짓습니다. 지수가 재단 설립 5주년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늦은 오후였습니다.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와 다급하게 뉴스 속보가 뜬 태블릿 PC를 지수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진우가 추진하던 대규모 신도시 상가 개발 사업이 유령 회사를 이용한 사기극으로 밝혀졌다는 대대적인 보도였습니다. 지수가 무표정하게 뉴스를 훑어보는 사이 사무실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진우가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사무실로 난입해 지수의 책상을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습니다. 한지수, 너 알고 있었지? 문 여사랑 짜고나 망하게 하려고 판 짠 거잖아. 당장 돈 내놔. 보안 요원들이 강진우를 제압하려 하자 강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수의 구두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살려줘. 나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목숨이 경직됐어. 너 돈 많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면 나 진짜 다시는 안 나타날게. 지수가 강진우의 손을 차갑게 털어내며 비서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주거침입과 공갈 협박으로 현행범 체포 요청한다고 확실히 전달하시고요. 강진우가 끌려나가며 지수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순간 지수의 휴대폰으로 병원에 긴급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박영자가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고 뒷목을 잡고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지수가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마주한 참담한 풍경을 서늘하게 묘사합니다. 박영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점이 흐린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신체 절반이 마비되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지수에게 다가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긴급 수술비와 입원비 보증 서류를 내밀며 결제를 종용했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훑어보는 사이 신우이 강진이가 나타나 지수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며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한지수,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저렇게 됐어. 네가 사람이냐? 빨리 수술비 결제해. 너 돈 많다며. 지수가 강진이의 손목을 강하게 쥐어 비틀며 강진이의 눈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내 부모님 집 찾아가서 유리창 깨고 오물 던진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네가 저지른 짓부터 책임져야 할 거야. 나레이션은 강진이가 지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조명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강진우는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지수도 내 사업의 공동 운영자였다는 허위 자술서를 제출해 지수의 커리어를 위협했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는 지수의 사생활 논란이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이사직 사퇴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병원 벤치에 앉아 깊은 밤의 공기를 마시며 자신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다시 무너지려 하는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도끼를 품은 단호한 결의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지수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을 비춥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모아둔 강진우의 이중 장부와 강 실장의 소재 파악 보고서 지금 바로 언론사에 배포해 주세요. 지수는 병실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박영자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지수의 주변에는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은 지수의 그림자가 병원 바닥에 길게 늘어지는 모습을 끝으로 6번째 이야기에 막을 내립니다. 지수는 이제 자신을 덮쳐오는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패를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진우와 내연녀 강 실장이 인천항 인근의 허름한 모텔에서 짐을 꾸리던 순간 육중한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수가 미리 파악해둔 강 실장의 차명, 계좌 흐름과 위조 여권 제작 정황이 담긴 보고서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직후였습니다. 강진우가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려 지수의 이름을 저주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한지수, 이 지독한 년, 네가 감히 나를 이 시궁창에 쳐넣어? 우리가 부부였던 세월이 얼마인데. 지수는 수사관들의 뒤편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뒹구는 강진우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부부, 네가 내 명의를 도용해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채를 끌어다 썼을 때 우리는 이미 남보다 못한 원수였어. 나레이션은 지수가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거를 제출하며 시댁의 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지수는 진우가 자신의 필적을 흉내내어 위조한 서류들과 영자가 금고에서 도장을 훔쳐내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신우이 강진이가 재판장의 눈을 피해 지수를 향해 입모양으로 욕설을 내뱉었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지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강진이가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강진이가 지수를 향해 침을 뱉으려 발악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한지수, 너 우리 엄마 병원비 안 내면 진짜 천벌 받아. 네가 며느리잖아. 며느리 도리도 몰라. 지수는 강진이를 지나쳐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박영자를 찾아갔습니다. 박영자는 오른쪽 눈만 간신히 뜨고 마비된 입술을 달들 떨며 지수를 향해 무언가 말을 하려 애를 썼습니다. 지수가 박영자의 귀 근처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디어 어머님이 원하시던 완벽한 내조를 끝냈어요. 어머님 아들이 망친 이 집구석, 제가 법대로 아주 깔끔하게 청산해 드렸거든요. 박영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지수는 손수건 한 장 꺼내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지수는 원무과에 들러 박영자의 치료비를 결제하는 대신
영자가 과거 지수의 급여를 가로채 모아두었던 비밀 적금을 압류 추심하여 병원 측에 넘겼습니다. 나레이션은 지수가 시댁이라는 지옥에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모든 법적 고리를 끊어내는 순간을 비춥니다. 지수는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진우의 사기 행각에 자신은 명예도용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개하여 실추되었던 재단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문 여사가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지수를 기다리다가 지수가 나오자 환한 미소로 그녀의 손을 꼭 맞아봤습니다. 장하다 지수야. 이제야 내 어깨를 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떨어진 것 같구나. 지수가 문 여사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에요. 나레이션은 지수가 이혼 확정 증명서를 손에 쥐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당당한 뒷모습을 조명합니다. 진우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지수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모든 가압류는 해제되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가 법원 정문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다가 딸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며 비로소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레이션은 지수의 눈물이 슬픔이 아닌 긴 전쟁을 끝낸 승자의 정화임을 생원하게 묘사합니다. 지수의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차가운 시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3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지수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재단 건물의 옥상 정원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분무기로 물을 뿌리자 잎사귀 위로 맺힌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지수는 이제 영자의 고함이나 진우의 구속영장 같은 단어들 대신 전시기획안과 신규 작가 발굴이라는 단어들로 일상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문 여사가 밀짚 모자를 쓰고 정원으로 올라와 지수에게 시원한 오미자차를 건네며 곁에 앉았습니다. 지수야, 내 표정이 이제야 물오른 복숭아처럼 발그레하니 참 보기 좋구나. 지난 일들은 다 잊었니? 지수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잔잔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잊었다기보다는 이제 제 삶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낡은 사진처럼 느껴져요. 가끔 꿈을 꾸긴 하지만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거든요. 나레이션은 지수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딛고 진정한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 평온한 나날들을 찬찬히 따라갑니다. 지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근교의 조용한 사찰이나 숲길을 산책하며 못다한 효도를 이어갔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지수가 선물한 등산복을 입고 지수의 손을 잡으며 연신 벙글벙글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해주는 밥 먹고 이런 경치 보니까 내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지수야, 너도 이제 내 몸 좀 챙기면서 살아라. 지수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부드러운 흘길을 걷으며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편 교도소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진우가 초췌한 얼굴을 드러내며 면회 온 지인을 향해 비굴하게 물었습니다. 지수 그 여자 요즘도 잘 나가냐? 내 얘기는 안 해? 나 여기서 나가면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 없을까? 지인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진우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꿈 깨라 진우야. 한지수 씨는 이제 네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있어. 내 소식 들으면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도 무관심할걸. 나레이션은 교도소의 삭막한 풍경과 지수가 누리는 자유로운 공간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인과응보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지수는 자신의 첫 에세이인 내조라는 이름의 감옥을 탈출하다의 출판 기념회에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지수가 한 독자의 책에 정성껏 사인을 해주며 그녀의 손을 꼭 맞잡고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을 잃지 마세요. 남을 위해 쏟는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쓰신다면 반드시 빛을 보실 거예요. 나레이션은 강연장을 가득 채운 여성들의 박수 소리와 지수의 당당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지수는 재단 수익으로 설립한 쉼터를 방문해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수가 기부한 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된 학생이 지수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읽어주자 지수는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지수는 새로 이사한 집의 테라스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나레이션은 지수의 얼굴에 서린 평화로움과 그녀가 개척한 빛나는 앞날을 축복하며 8번째 이야기를 맺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서늘해진 오후, 지수는 국제 마케팅 포럼의 기조 강연자로 초빙되어 도심의 대형 호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수가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낡은 형광 조끼를 입은 주차 요원이 다급하게 달려와 허리를 굽히며 지수의 가방을 대신 받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손님, 이쪽은 VIP 전용 구역이라. 주차 요원의 목소리가 힘없이 갈라지며 멈춰섰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고쳐주며 고개를 돌렸고 뗏물 꼬재재한 모자, 아래로 드러난 초췌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막노동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강진우였습니다. 강진우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으며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지수야. 아니, 한지수 본부장님. 나 진우야. 나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해. 지수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강진우를 낯선 풍경 보듯 무심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강진우가 지수의 구두 앞까지 고개를 숙이며 비굴하게 매달리려 들었습니다. 나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눈도 못 감으시고 진이는 연락도 안 돼. 나 한 번만. 예정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지수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먼지를 털어내듯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강진우라는 사람은 3년 전 재판장에서 죽었습니다. 주차 관리나 똑바로 하세요. 뒷차 기다리네요. 나레이션은 지수가 강진우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당당한 뒷모습과 매연 속에 홀로 남겨진 진우의 초라한 그림자를 대비합니다. 강진우는 지수가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만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포럼 행사장으로 올라온 지수는 수많은 취재진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환대 속에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억눌렀던 과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비결을 강연하자 객석에서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나레이션은 지수가 과거의 인연을 연민이 아닌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며 얻은 진정한 정서적 해방을 묘사합니다. 한편 지수의 비서는 최근 재단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한 명단 중에 가명으로 지원했다가 들통난 강진희의 이력서를 보고했습니다. 지수가 이력서 사진 속에서 표독스러움을 감추려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강진희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규정대로 하세요. 우리 재단은 타인에게 해를 끼친 전과가 있는 사람은 뽑지 않으니까요. 지수가 서류를 분쇄기에 넣자 드르륵 소리와 함께 강진희의 마지막 희망이 종이 가루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수는 문 여사와 함께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문 여사가 지수의 손등을 다독이며 대견하다는 듯 부드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오늘 주차장에서 그놈을 만났다며?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더냐? 지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에 깊어가는 가을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흔들리기엔 제 삶이 너무나 소중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제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미 찢겨나간 페이지일 뿐이에요. 나레이션은 지수의 목소리에 담긴 견고한 확신과 그녀가 일궈낸 단단한 내면의 성벽을 찬찬히 비춥니다. 지수는 이제 누군가의 보복이나 재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자기 자신만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망령들은 더 이상 지수의 빛나는 앞길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못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지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정답게 통화하며 웃는 소리를 끝으로 9번째 이야기를 닫습니다. 지수는 재단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자선음악회가 열리는 별장 정원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푸른 잔디 위로 하얀 천이 덮인 테이블이 놓이고 은은한 조명이 나무 사이사이를 비추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지수가 한복의 선을 살린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문 여사의 팔짱을 끼고 정원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문 여사가 지수의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지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네가 일궈낸 이 숲을 보렴. 이제 넌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빛나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구나. 지수가 문 여사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며 평온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뿌리가 되어주신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다른 작은 풀꽃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차례죠. 나레이션은 지수가 자신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 세상을 밝히는 리더로 성장한 마지막 풍경을 담아냅니다. 음악회의 시작을 알리는 첼로 연주가 정원에 울려 퍼지자 지수는 눈을 감고 지난 10년의 세월을 복기했습니다. 지수는 며칠 전 영자가 요양원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가슴 속에는 미움도 슬픔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영자의 장례 비용을 익명으로 처리해 준 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결혼 반지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지수의 아버지가 정원 한쪽에서 손님들과 호탕하게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지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아버지가 지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다가와 딸의 어깨를 든든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정말 예쁘다. 내 엄마가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지수야, 고맙다. 잘 살아줘서. 지수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얻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나레이션은 지수가 재단 장학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비춥니다. 지수는 강연대에 올라가 자신을 지켜보는 수백 명의 하객을 향해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지수가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청중들을 향해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한 위대한 내조를 시작합시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밤하늘에는 지수의 성공을 축하하는 불꽃이 화려하게 수놓아졌습니다. 지수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자신이 직접 가꾼 정원의 꽃향기를 맡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레이션은 더 이상 눈물도 억울함도 없는 지수의 단단한 눈동자를 클로즈업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수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그 누구보다 찬란하고 위험 있는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지수의 별장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밝은 빛을 내뿜으며 고요히 빛났습니다.